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너지기술, 저도 마이크 뻗고 발표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실장은 아니고요. 수소연료인지 PD입니다. 수소연료인지 PD를 맡고 있는 정기석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좋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저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PD로서 4년 차인데 4년 동안에 정부 관련돼 있는 과제들을 기획을 하고 국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소 관련된 일을 진행을 하면서 수소 경제하고 시장과 기술에 대해서 느낀 거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는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소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넘어가고, 제가 각 기술별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아마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좀 고민하시면 좋겠을 만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후변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결국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관들과 기업들, 심지어는 민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기후재앙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정부 기관들, 미 연준까지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고무적인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왼쪽에 맨 아래 보시면은 소비자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뉴욕에 청년 대표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어떤 나라의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회사의 이윤이 우리 세대보다 더 중요합니까? 결국은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어떤 기술과 그 기술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걸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이제 넷제로 탄소 중립이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아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화고 탈탄소화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봐도 이게 좀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제철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또는 시멘트라든가 장거리 운송 등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을 해서 전기화를 하고 탈탄소를 한다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는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는데, 올 초에 수소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분이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결국 수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화와 탈탄소화의 유력한 연결고리가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수소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와 가스와 열간의 섹터 커플링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수소를 기반으로 한 기술들이 향후에 저도 정말 기원컨대 산업혁명과 같은 파급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다양한 기관들이 수소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대략 2050년에 전 세계 에너지 거래의 12%에서 한 22% 가까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략 2050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대략 수소가 한 50억 톤이 유통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10%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기술과 산업에 대해서 선도해야 되는 역할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수소를 가장 관심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일단 되게 민주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기술만 있고 물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수소의 잠재량은 앞에서 보신 2050년에 50억 톤의 수배가 아니라 수십 배 이상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경제적인 목표인 킬로그램당 1.5불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잠재량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소는 저희가 이제 부피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수소가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무게의 개념으로 보면은 사실은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체라든가 어떤 고체 형태로 저장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집약적으로 경제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물질이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의 가장 효율적인 저장과 운송 수단으로서 수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수소 산업은 결국 오늘 하는 행사가 아마 이 밸류체인, 가치사들 전반에 관한 내용이 될 텐데, 결국 대규모로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되고 저장과 운송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스라든가 오일 등의 밸류체인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라는 것은 결국 저렴한 피드스탁으로부터 값싸게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되고 그 수소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사회에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만 수소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일부 자동차라든가 연료전지 등으로의 수소의 활용이 국한이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가치사들 전반에 대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완성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블루 수소의 생산 기술, 그 다음에 그린 수소의 생산 기술, 그리고 원자력 등과 연계되어 있는 또 중요한 수소의 생산 기술이 있고 이러한 수소를 대규모로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기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송으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의 수소터빈, 암모니아 등의 발전, 그리고 제철, 수소 직접 환원 제철로 대표가 되는 활용 분야 등이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기술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생산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목표는 결국은 그린 수소입니다.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 결국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소의 역할은 사실은 앞쪽에 재생에너지로부터 시작이 되지가 않는다면 수소의 역할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아는 가스나 오일에서 수소를 만드는 것은 향후에는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미약해질 것이고 결국은 그린 수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러한 문제는 아마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그 국가들의 환경에 따라서 사뭇 달라질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수소라는 것은 생산보다 저장해서 운송하는 것이 더 어렵고 저장해서 운송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린 수소를 우리가 해외에서 저렴하게 생산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는 비용 대비해서 국내에서 블루 수소를 생산했는데 CO2를 우리가 해외에 가서 매립하는 비용이 더 싸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블루 수소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블루수의 생산이라는 것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CCS를 통한 CO2의 매립 기술은 점차 발달이 되고 있고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블루수의 생산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린 수소의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산업화시켜야 됩니다. 좀 오셨으니까 수소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하나 팁을 드리면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수전에서 필요한 전력량은 현재 평균 55kg입니다. 55kWh입니다. 수소 1kg가 가지는 에너지량이 33kW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55분의 33, 60%입니다. 결국 이 들어가는 55kWh를 줄여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기술개발 목표고요. 현재 어떤 전 세계의 태양광 또는 재생에너지의 여력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2050년에 지금도 가능한 것이죠. 1kg당 1.5불 이하로 저희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수소 상용화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얘기하고 고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장표는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장표는 2020년에 국제재생에너지가 발표한 그린수소 생산 가격에 대한 전망입니다. 2020년에 이 정도인데 2050년에 수전의 설비 가격이 300불 이하로 떨어지고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수전의 효율이 한 76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수소를 한 1불에서 1.4불에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 2020년에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보고서였는데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장표가 작년에 DOE에서 111, 앞으로 10년 동안 1kg 수소를 1불에 만들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DOE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장표는 2050년의 목표가 DOE 목표로 넘겨오면서 2030년의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R&D의 목표고 기술 개발의 목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사뭇 다르게 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올해 중국에 대략 전 세계에 2기가와트 수준의 그 수전의 설비가 설치가 될 예정에 있는데 그 중에 대략 한 65% 가까이가 중국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태양광의 발전 사업을 보시면 태양광의 가격이 2013년, 14년에 중국에서 대규모로 보급을 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져서 현재 있는 어떤 태양광 산업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러한 산업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칼라인 수전의 생산 단가는 원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킬로와트당 알칼라인 수전액을 1,500불, 2,000불에 사오잖아요. 제가 아는 원가는 150불도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수전의 설비의 가격과 효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급격하게 어떤 중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그린소 생산에 대한 정책에 힘입어서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른쪽에서 보시는 미국 DOE의 전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DOE가 가지는 기술 개발 목표가 아니라 저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는 그러한 목표에서 나온 전략적인 숫자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린수의 생산은 굉장히 빨리 가격이 떨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수 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크게 네 종류에 있습니다. 알칼라인, PEM, EC, SOEC, 그 다음에 AEM, EC가 있는데 각각의 수전에마다 가지는 장점이 다 다릅니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각각 필요한 수전의 기술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알칼라인이 축구 선수면 고분자 전해질은 야구 선수고 예를 들어서 SOEC는 수영 선수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구장에 갖다 놓으면 축구 선수가 잘 뛰는 것이고요. 야구장에 갖다 놓으면 야구 선수가 잘 뛰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술 개발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대규모의 수소 생산에 가장 적합한 기술은 아마 알칼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블루 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수소라는 것이 생산과 저장 운송에 있어서 생산보다는 저장 운송이 어렵고 저장 운송에서의 경제성이 확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결국 블루수소 생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SK 등이 사업을 하고 롯데가 검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해외에서 블루수소를 만들어서 국내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블루수소를 만들어서 CO2를 해외로 가져가서 매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비용 대비해서 CO2를 저장해서 운송해서 매립하는 비용이 더 싸다면 우리는 블루수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미 블루수소의 생산 가격은 킬로그램당 한 1.5불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미국 DOE 등은 현재 어떤 효율화 등을 통해서 킬로그램당 한 1불까지 떨어뜨리는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 원자력 수소 생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자력에서 생기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기술 대비해서 그다지 장점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자력에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효율적이 되려면 원자력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3800도에서 자연적으로 분해가 가능한데 저희가 촉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한 800도 정도에서도 열 분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합니다. 전기화학적으로 분해를 시킬 수가 있고 저희가 어떠한 화학 물질을 통해서 열 분해를 시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요오드산이라든가 황산의 결합을 통해서 800도씨에서 열 분해시키는 방법이 있고 SOEC 등을 통해서 저희가 분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800도씨 이하의 폐열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정말 거저로 수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기술을 위해서라면 4세대 원전이 필요한 것이고 즉 초고온 가스炉로 대표가 되는 4세대 원전 기술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앞으로 수소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제 저장 운송이 돼 버렸습니다. 생산이라는 것은 더 이상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암모니아냐, 액화냐, LOHC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 개의 기술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액화라는 것은 액화하는 데 들어가는 결국 마이너스 253도까지 액화를 시키는 데 투입되는 에너지 그리고 마이너스 253도씨의 액화수소가 끓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저장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액화하는 것은 이미 상용화가 돼 있고 문제는 어떻게 BOG를 억제를 시켜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저장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현재 뭐 일본이 뭐 수소 프론티어 등을 통해 가지고 발표한 내용은 있지만 이 수소에 대한 저장 기술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현재 지금 효율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암모니아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암모니아라는 것은 굉장히 독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암모니아가 아무리 좋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암모니아의 독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암모니아의 독성을 풀고 싶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암모니아의 독성을 우리나라에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도 아닙니다. 암모니아라는 것은 물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위험성의 데이터베이스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암모니아에 대한 독소 유해성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암모니아라는 것은 그리고 B2C로는 어려운 사업이고 결국 B2B로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어떤 미래의 수소에 대한 인프라의 투자된 인프라는 20년 이상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뭐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액화를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만 암모니아를 중심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전 세계 다른 나라가 암모니아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만 액화를 중심으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소의 유통과 인프라의 투자와 활용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어떠한 표준과 거버넌스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순수하게 어떠한 저장 수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에는 거리와 운송량에 따라서 최적의 어떠한 그 저장 수단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발전 등에 활용을 한다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모빌리티에 충전을 한다 그러면 아마 액화수소로 저장해서 운송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제 가스공사가 점차적으로 수소의 전용 배관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가 됐고, 아마 현재 지금 수소법에서의 어떠한 여러 가지 또 수소 전용 배관에 대한 저희 가운데 법률적인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수소가 생산이 되어지면 배관 등을 통한 사업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 부분입니다. 결국은 써줄 수 있는 곳이 없으면 만들어서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활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소 경제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정부가 2019년에 그러한 마중물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보급 사업과 연료전지에 대한 보급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몇 가지 좀 이슈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연료전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수소 발전에 수소 터빈, 혼소 전소, 그리고 암모니아 석탄 혼합 보일러가 이제 기술이 가도화되면서 좀 더 어떤 활용 시장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단이 넓어지고 조금 더 빨리 아마 이 활용 분야에 대한 수소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쪽은 뭐 옆에 부스에도 계시지만 현대차가 이미 뭐 버스라든가 트럭 등에 대한 상용화와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맞춰져서 전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출력과 어떤 운행 거리와 어떠한 무게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항공 분야는 SAF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드론 분중에 어떤 소형 분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소의 정형이 이루어질 것이고, 선박 등도 아마 장거리 운송 등은 아마 암모니아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소형 연안 선박이나 다른 중심으로는 아마 수소의 정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소 전략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 24개국이 수소 전략을 추가적으로 만들었고 올 연말까지 22개국이 수소 전략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올 말이 되면 전 세계 48개국, 대부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알 수 있는 국가들은 수소 전략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략을 보시면 중국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대 산업 전략 중에 하나를 그린수소 기술 확보력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 특히 그린수소 생산 기술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알칼라인 수전의 소부장이 이미 중국에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제조업에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수소에 대한 전략을 국가의 기본 전략으로 시착을 한 나라고요. 인도가 얼마 전에 전 세계에 암모니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자기 나라의 모든 암모니아를 그린 암모니아로 대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미 수소를 만드는 기술은 더 이상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가 재생에너지 자원도 풍부하고 품질이 좋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수소도 그런 나라들에서 값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사우디, UAE,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은 수소를 통해서 다각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수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소까지 잘하겠다라는 것이 이들 나라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경제력이 어려웠지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들, 칠레라든가 모로코나 나미비아 등은 수소를 통해서 지금 경제 회복을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나라들을 거점으로 한 수소 생산이 현재 지금 수요국 또는 어떤 향후의 수소 거래를 주도하기 위한 국가들과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그 하이드로젠 그 거래에 대한 이니시에이티브를 위한 각종 행사가 여기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포럼에 참석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향후에 국제적인 수소 거래를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수소가 적용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든 나라가 아마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아마 이런 수소가 적용이 되지만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소를 투입했을 때 얼마나 온실가스를 비용 대비 간이 감축을 할 수 있고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큰 분야부터 아마 산업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한 산업의 처음이 결국은 2019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한 연료전지와 수송 등이 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기술에 따라서 수요를 이어나가고 아마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진행하는 것을 각국 국가들에서 전략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고민이 되는 것은 결국 근데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산업들이 되겠죠. 제철이라든가 시멘트, 석유화학 같은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수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수소의 저장과 운송이 되겠습니다. 결국 수소의 저장과 운송에 관한 비용이 우리가 공장을 재배치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 그러면 사실은 공장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결국 포스코가 호주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향후에 이러한 수소 산업에 따른 어떤 국가 산업의 구조는 굉장히 어떤 산업부 등에도 전략적으로 또 검토하면서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수소를 운송해서 제철을 만드는 것보다 가서 호주에서 철을 수소로 만들어서 한국으로 예를 들어서 인고 등을 가지고 오는 게 더 싸다면 제철소가 호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향후의 수소 산업이라는 것은 수소 때문에 어떤 국가의 기간 산업 자체의 재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큰 파급력이 있는 산업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정책 동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수소 경제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그 외에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정부가 만들므로 인해서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국내 시장의 성장이 있었고 국내 기업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수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국내에 기술이 많이 없는데 국내 많은 기업들이 해외와 제휴를 통해서 어떤 국내의 보급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내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국내에 전 가치사슬의 사업이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산업을 끌고 왔는데 한 1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산업부의 수소연제 PD이기 때문에 기술을 강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의 생산 가격은 내년이 더 싸지고 후년이 더 싸지고 10년 뒤가 더 싸질 겁니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점차 떨어질 것이고 수전의 설비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수전의 효율은 올라갈 테니까 수소의 생산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액화라든가 암모니아 플랜트의 또 효율도 올라갈 테니까 전환 과정의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수소의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트레이딩에 대한 마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수소에 관련되어 있는 유틸리티를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영업에 대한 마진도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소 산업은 확장되고 성장할 거란 얘기죠. 결국은 내가 해외 기술을 가져다가 국내 설비를 운영해서 돈을 버는
죄송하지만 주유소 같은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진이 떨어질 것이고 결국 주유소를 만들어 파는 사람은 돈을 벌 거라는 것이죠. 주유소가 점점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참석해 계신 어떤 정부의 관계자들이라든가 기업의 관련자들이 계시면 이 수소 분야에서는 제가 오늘 모든 기술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보면 뻔합니다. 어떤 기술이 중요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향후에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확보하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IP를 확보하고 설비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기술들, 사업 등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루수소와 그린수소 기술의 장단점과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의 국내외 산업 동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기석 PD님의 발표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안구경님의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기계연구원의 안구경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좀 전에는 기술 동향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린 수소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린 수소로 수소를 만들게 되면 그 순수소로 연료 전지를 돌려야 되고 또 최근에 또 암모니아가 이게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스템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저희 이제 기계연구원에서 시스템 차원에서 이런 이슈들을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는 더 좋은 시스템을 또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이 그린 수소이기 때문에 수 색깔을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석탄을 쓰는 브라운, 천연가스 그레이, 천연가스에서 이제 CCS 기술을 한 것이 블루, 그다음에 토키오스라고 이제 청록수소가 있는 거기까지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원자력이 크게 부상하면서 원자력에는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레드, 퍼플, 핑크 이런 색깔이 있고 요걸 이제 그리드에 연결하면 옐로우가 되고 이제 그린은 오늘 말씀드릴 재생에너지 연계하는 수소 생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색깔이 많은데요. 요거는 이제 기술의 성숙도라든가 온실가스 배출 또는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활용처나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에서 이렇게 부하 전력과 생성이 틀리기 때문에 잉여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한다는 것이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 전기가 나올 때 수소로 저장을 하는데 그 후보군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잘 아시는 배터리라든가 또는 그 양수 발전 그리고 CAES라고 압축 공기를 저장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수소가 저장 시간이라든가 또는 용량이 가장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망한 기술로 지금 되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포인터가 안 되네요. 그 배터리를 쓰는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저장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례적으로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하이드로젠 같은 이제 이러한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 밑부분에서는 이제 배터리가 수소보다도 더 가격이 쌀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걸 좀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소 저장을 대표적으로 그림을 보면 이 수전에는 물하고 전기가 분해되는 게 수전인데 이제 물 같은 경우에 고온인 경우에는 뭐 폐기물 소각로나 원자력에서 올 수가 있겠고요. 잉여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어 놨다가 만약에 또 전기가 필요하면 그러니까 수전의 연료전지 모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열과 전기를 만드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전해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수전해가 태양광이 이렇게 들어올 때만 수전해를 운전하게 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계속 수전해는 운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수전해, 이건 태양광에 대한 건데, 태양광 열이 들어오면은 TES가 이제 Thermal Energy Storage System인데, 거기에 들어서 열을 저장해 놨다가 터빈을 돌려서 24시간 동안 터빈을 계속 돌려서 수전해 시스템을 돌리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이제 이건 내용이 이제 CAES라는 건데, 이건 최대 전력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서부터 전기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수전의 설비 용량에 맞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는 거는 다 받아서 저장해 놨다가 그거를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4시간 운전을 하고 그리고 최대 전력을 다 끌어 쓰는 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일 것 같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태양광하고 수전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게 DC-DC 컨버터고요. MPPT는 이제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이라고 들어오는 전기를 다 이제 받아서 수전을 돌리는 시스템이고, 또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도 있고, 또 배터리를 중간에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연결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안 돼서 제가 정확하게 다 짚을 수가 없는데, 맨 위에 그림을 보면은 이제 빨간 것이 수전의 볼테이지고요. 그 두 번째 거는 수전의 볼테이지가 빨간 게 나오고, 이제 PB가 이렇게 볼테이지가 나와서, 맨 마지막을 보면은 파란 거는 이제 태양광에서 들어오는 최대 전력이 되고, 수평하는 빨간 거는 이제 수전해에서 계속 받아들이는 게 되고, 나머지의 이제 프로세싱 부분은 배터리가 이제 가져오는 이런 모델이 이제 가장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태양이 들어올 때는 만약에 SOEC가 예를 들어서 10kW라면 10kW로 계속 수소를 만들고, 만약에 태양광이 10kW도 안 될 때는 저장해놨던 배터리에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결국은 10kW를 만들어서 수를 생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름이 낀 날은 밤에는 태양광에서 전력이 전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SOEC로 계속 전기를 줘서 수소를 만들면 좋겠다. 이때 이제 문제는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하겠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용량이라는 거는 계속 해가 날 때는 이 수전해 장치로는 계속 10kW를 줘서 수전해를 만들면 되는데, 이 배터리가 만약에 다 충전이 끝나버리면은 더 이상 충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날씨를 고려해서 용량을 결정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름이 낀 날이 계속 이제 있다면 그때는 이제 배터리에서 SOEC 쪽으로 계속 전력을 공급하다가 너무 흐린 날이니까 또 전기가 필요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SOEC를 SOFC 모드로 바꿔서 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러한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나주시의 그 태양광 파워 아웃풋인데요. 그 세로축은 월이고요. 이제 가로축은 시간인데 저 빨간 선을 쭉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빨간 선 밑부분은 이제 위에 있는 그 배터리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24시간을 전부 다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각각의 적용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이와 같은 맵을 잘 이용을 해서 배터리 용량을 선정을 하면 24시간 동안 그리고 태양광에서 나오는 모든 전력을 다 받아서 그 최고의 효율의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수전의 연계 프로젝트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나주에 여기 와 계시는 유영성 박사님이 이제 연구 책임자 하면서 2메가와트짜리를 하고 있고, 또 제주도에서는 10메가짜리 이런 과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동양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정에도 태양광에서 전기가 나오면은 가정에서 쓰고 있다가 저기 파워박스라는 데서 전기가 남을 때는 수소로 저장했다가 그 수소로 다시
전기가 필요할 때는 이용하는 이런 게 상품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칠레 북부 안토파가스타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해가지고 디젤 발전기 백업이 없이 24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가능한 수소 저장, 배터리 저장, 연료 전지 발전을 하는 이런 적용도 실증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이제 순수소인데요.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저장을 해서 수소를 갖고 이제 연료 전지를 이제 돌려야 되는데 그때 순수소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 냉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택에 도시가스, 가스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가스가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흡열 반응을 해서 스택에서 발열을 잡아주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들어가면은 흡열 반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계속 발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캐소드에다가 공기를 많이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송풍기의 양이 너무 많이 파워 컨섬션이 생기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 이제 순수소의 가장 또 장점은 수소가 직접 고농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택 효율이 가스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걸로 이제 저희 실험 결과랑 저희 모델링 결과를 좀 비교해 놓은 거고요. 우선 밑에 빨갛게 된 거는 이제 냉각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기 대신에 수소를 많이 집어넣는데 그런 경우에는 연료전지 스택에 압력 강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압력 강화는 저기 보시는 것 같은 저식으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저희의 이제 디자인 스펙이고요. 온도는 700도씨, 그리고 연료 이용률은 70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은 전형적인 수소를 넣었을 때의 스키매틱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연료국에 들어가고 공기가 이제 공기국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전형적인 CH4의 연료전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마킹된 것이 계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SFC 같은 경우는 반은 밖에서 하고 반은 스택 내부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50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스택 내에서도 계질을 하면서 흡열을 하기 때문에 발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위에 부분은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CH4를 재순환했을 때 스키매틱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수소를 이제 리서큐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첫째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택의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소를 계속 리사이클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이 수소가 연료량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스택을 이 냉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쿨런트로 이용을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특허도 냈고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셔도 두 번째 줄에 스택 에피셔시를 보시면은 H2를 리서큘레이션 하는 경우가 효율이 제일 높고요. 또 시스템 효율도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됐던 부분이 수소를 많이 재순환하면은 그 퓨얼 사이드의 그 프레셔 드롭이 어느 정도 걸릴까 걱정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프레셔 드롭이 별로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에어 브로와의 파워가 H2를 리서큘레이션 하게 되면은 공기를 충분히 넣어서 냉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브로어 파워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스템 효율이 오히려 CH4를 쓰는 것보다 훨씬 높아서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소를 찾아보면 뭐 보쉬라든가 또 SO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기간이 2001에서 2024인데 그러니까 현재 이 순수소에 대한 연구는 많이 현재 막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브룸 에너지의 내용이고요. 연구 동향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가역 연료전지라는 거는 하나의 스택을 가지고 수전을 했다가 전기가 필요하면 수전의 모드에서 연료전지 모드로 바꿔서
하나의 스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썬파이어라든가 또는 다른 리플렉스라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결해야 될 과제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냉각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저희는 수소를 리서큘러해서 냉각 문제를 해결을 했고, 이 리사이클 하면서 점점 수소량을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시동할 때 재순환에 따른 운전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순수소가 연료전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CH4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지를 하면서 열을 뺏어가서 그때 하고 열을 뺏지 않는 순수소하고는 그 스택 내부에서 반응 온도가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립반 설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요가 위 앞에 세 개는 이제 순수소 때 얘기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저희 기계연구원에서는 이제 신개념 매니폴드 기술을 적용한다든가 또는 핫박스 내 열 관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 기술 등을 저희들이 중점 연구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이슈가 암모니아인데요. 암모니아 쪽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아까 정희석 박사가 암모니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암모니아는 N하고 H로 된 거는 뭐 당연하고요.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냄새가 나네 이 정도에다가 점점 농도가 올라가면 이 코나 이 목이 좀 간지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심하게 되면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좀 간지럽게 되다가 더하면은 폐에 질식이 이렇게 좀 일어나게 되고 더 커져서 1000ppm을 넘었으면은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로 테스트를 할 때는 실험실에 암모니아의 리크에 대비한 철저한 그 실험 준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요. 그 세로치기 이제 압력이고 가로치기 온도인데 25도씨를 보시면은 상온에서도 그 15바쯤 11바를 가정하면 25도씨에서 조금만 온도를 가하면 이게 액체에서 그냥 기체로 갑니다. 그런 이제 암모니아가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암모니아는 볼루메트릭 덴시티가 액체 수소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장 압력도 11바에 불과하고 그리고 온도도 상온 정도만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를 보시면 이 암모니아는 그 리포밍 할 때, 그러니까 개질할 때 만약에 개질을 한다면 암모니아가 흡열하는 양이 그 도시가스 가스에 비해서 30.7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저 앞에 그 LNG 같은 NG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다 스택에다 딱 집어넣으면 스택이 너무 냉각돼서 막 크랙이 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보통은 그게 반 정도만 밖에서 개질을 하고 반 정도만 스택에 넣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흡열량이 반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전량을 다 스택에 집어넣어도 무방하다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다이렉트 암모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의 기술적 이슈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나이트 라이딩이라고 질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화 문제는 암모니아가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 이 분해라는 거는 이제 암모니아가 N2랑 H2랑 분해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고온에서 저 니클이 촉매가 암모니아랑 만나서 저런 반응이 돼서 나이트 라이딩이 생기고요. 그게 다시 리듀싱 하면서 저 반응으로 되는데 나이트 라이딩 할 때는 부피가 팽창을 했다가 리듀싱 할 때는 이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YSG랑 니클 사이에 이렇게 크랙이 이렇게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셀 성능이 굉장히 저하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뭐냐 그러면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암모니아를 익스터널리 리포밍을 다 해서 크래킹을 해서 N2랑 H2를 집어넣으면 되고 혹은 뭐 인다이렉트 인터널 리포머라고 뭐 개념은 똑같은데요. 스택의 입구단에다가 촉매층을 둬서 암모니아를 크래킹을 해서 이렇게 스택을 집어넣게 되면은 질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스택에다가 층에다가 촉매층을 다시 더 입히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낙스 문제를 많이들 얘기하세요. NH3가 N이 있다 보니까 낙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낙스라는 거는 이제 서멀 낙스는 고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논문을 찾아보니까 저 왼쪽은 이제 이론적 결과인데요. 이렇게 암모니아가 컨버전을 할 때 온도가 저게 800도씨가 돼도 10에 마이너스 10이 있어. 그러니까 낙스 양은 거의 없다. 오른쪽은 이제 실험을 한 건데요. 예를 들어 700도씨에서 암모니아를 30을 넣을 때랑 5를 넣을 때랑 H2N2는 크지만 어떤 경우라도 낙스는 감지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이것도 약간의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암모니아를 쓸 때는 낙스는 무시할 만하다. 그게 일반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에다가 그냥 바로 계질 없이 넣어도 될 거냐? 그때 시스템 효율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온이나 중원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서 계질을 해서 N2랑 H2를 만들어서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암모니아를 쓰는 SOFC 같은 경우에 앞에 계질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얼만큼 시스템 효율 차이가 있겠냐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 실험 결과인데요. 수소만 했을 때가 가장 효율이 좋고요. 거기다가 암모니아를 좀 섞으면 조금 효율이 떨어지고 암모니아만 하면 수소보다는 좀 못합니다.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해봤나 하면은 이제 이 스택 바깥쪽의 계질을 이렇게 0, 10, 50, 100 이렇게 해가면서 그때 작동 온도를 800도씨로 하고 스택 입출구의 온도차를 100도로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계산을 쭉 해봤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바깥쪽에서 계질을 전혀 안 하면 효율이 제일 높습니다. 맨 저기 하늘색이 제일 높고 바깥쪽에서 계질을 다 해버리면 효율은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리서큘레이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효율이 높아집니다. 저희가 이제 계산할 때 이제 두 가지의 제한 조건을 뒀는데요. 하나는 그 에노드의 오프 가스의 최대 수소 농도는 12%보다 커야 되겠다. 그보다 적으면은 스택에 굉장히 데미지를 줄 거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열교환기의 이펙티브니스를 90이 넘지는 않겠다.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그 리서큘레이션 레이트가 보시는 것처럼 쭉 가다가 계산이 없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외부 계질률이 0%일 때, 외부 계질이 전혀 없을 때는 효율만 보시죠. 맨 밑에 66.24%, 10%가 되면은 63%, 50%가 그럼 62%, 계질을 전부 밖에서 하면 59.86%.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암모니아를 스택에 다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그 경우가 효율은 가장 높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요 사업이라는 과제를 기계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외부 계질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각 그 스택의 온도라든가 DT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이제 쭉 저희가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에노드 오프 가스의 수소 농도는 10%보다는 높게 해라. 그리고 열교환기의 이펙티브니스는 90%보다 작게 해라. 이런 이제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수소 농도가 12%보다 커야 되는데 10%보다는 커서 한 15%쯤을 했고 그때 리사이클 되는 레이스를 한 60%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 리서큘레이션을 이제 60%를 결정을 했을 때 이 스택의 효율은 보시는 것처럼 빨간 건데 스택의 효율은 재순환을 자꾸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빨간 것처럼. 근데 시스템 효율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스택의 입구가 스트림 0, 4고 출구가 스트림 5인데 그 이유가 보면은 입구 쪽에는 이렇게 N2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순환을 하면 할수록 수소 농도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스택의 온도는 떨어지는데 시스템 온도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암모니아의 결론인데요. 암모니아 연료전지 이슈는 질화, 낙스 효율이다.
근데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가압하면 금방 액화하고 또 부피 밀도가 커서 굉장히 유망한 연료로 중합받고 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제한 조건을 주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효율도 얻을 수 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다이렉트 암모니아를 선택했고 스택의 온도를 750도씨, DT를 100도씨를 해서 현재 이 조건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